detective. Detective! You're looking for me. Detective Somerset? I'm Detective Mills. 악명 높은 뉴욕시. 그곳으로 자진의 전출해 온 밀스 형사는 도착 첫날부터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이런 걸 원했다는 듯 의욕을 불태우는데 그의 새 파트너 때문에 김이 새게 되죠. Could you please be quiet? 서머셋 경위는 의욕만 앞세우고 있는 밀스가 우려스러웠습니다. This should not be his first assignment. Oh, come on. It's too soon for him. 하지만 그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에 더 이상은 깊게 개입할 생각이 없었죠.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바람일 뿐이었고 상황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도 훨씬 빠르게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어쩔 수 없이 서머셋 또한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데 This must be the first. 용의자는 무려 1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목격자도 단서도 지문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정보가 없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There are 7 deadly sins, Captain. 7대 죄악. 용의자가 현장에 남겨둔 7대 죄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었죠. 그렇게 희생자가 3명으로 늘어나자 밤낮으로 고민하던 서머셋과 밀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스로 용의자를 특정하게 이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며 밀스가 위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왜인지 용의자는 밀스를 살려줬고 더 나아가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또 다른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등 점점 더 대담해져만 갔죠. I've gone and done it again. 급기야는 제 발로 경찰서에 걸어들어와 자수를 하기에 이르는데 그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He will take detectives Mills and Somerset to these bodies, but only detectives Mills and Somerset, only at 6 o'clock today. 아직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두 구의 시신을 자신과 함께 찾으러 가자는 것, 그것뿐이었죠. 영화는 데이빗 핀처 감독의 작품입니다. 광고와 뮤직비디오로 성공을 거둔 뒤에 영화계로 진출한 대표적인 감독 중 한 명인 그는 1992년 에이리언 3로 영화판에 뛰어들었지만 제작사의 입김 때문에 속된 말로 물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3년 뒤인 1995년 세븐에서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으며 단 2편 만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죠. 그 후 그는 1997년 더 게임, 1999년 파이트 클럽, 2002년 패닝룸을 만들어내며 스타일리시한 자신만의 연출 감각을 최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기획, 각본, 제작 등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데 BMW 단편 프로젝트 3편과 독타운의 제왕들, 러브 앤 트러블 등이 바로 그 작품들입니다. 그렇게 재충전을 끝낸 그는 2007년 평소 그의 스타일과는 연출 방식이 조금은 다른 작품인 조디악을 선보였고 그 작품을 시작으로 이듬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소셜 네트워크,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나를 찾아줘 등을 연출하며 흥행과 평단의 찬사를 모두 거머쥐게 되죠. 그리고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 역시 빼놓을 순 없습니다. 또 다른 미드인 마인드 헌터와 애니메이션인 러브 데스 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그가 콘솔 게임
헤일로 4의 연출을 담당하기도 했다는 것과 가끔씩 다른 영화의 조연으로 참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기력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영화의 영상미를 논함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감독 데이비 핀처. 어느덧 그도 나이가 들어 6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스타일리쉬한 감각만큼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소음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던 서머셋. 그는 메트로놈을 켜놓고 나서야 겨우 잠에 들 정도로 아주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는 이곳을 떠나길 원했고 최대한 조용하게 이 생활을 마무리하길 바랬죠. I'd like to be reassigned. This can't be my last duty. Or I'll work, maybe on the farm, fix my house. I can't get involved in this. 이러한 그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메트로놈이었습니다. 동시에 메트로놈은 아주 규칙적인 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여있던 그의 소지품들과 일정한 간격으로 탁탁탁 소리를 내주던 메트로놈은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서머셋이 밀스를 불편해했던 겁니다. 그의 성격대로라면 일에는 순차가 있는 법인데 밀스는 그 중간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반대의 캐릭터였으니까요. I thought we might find a bar someplace, you know. Maybe I'm not understanding the question. 그렇게 둘은 첫 만남부터 삐걱댈 수밖에 없었고 그건 영화 중후반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머셋은 밀스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그는 이 혈기왕성한 젊은 형사를 도와주려 노력했죠. 밀스의 반응에 어찌됐건 편지도 쓰고 조언도 수시로 해주고 Even the most promising clues usually only lead to others. We have to divorce ourselves from emotion. 또 정보원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It's probably nothing, but even if it is, there's no skin off our teeth. 물론 그러다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밀스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서머셋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이곳을 떠나려 했던 이유, 이 도시의 환멸을 느꼈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밀스의 말대로 You want to believe him? Because you're quitting. 핑계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가 자신을 상징하던 메트로놈을 집어 던진 건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건 그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도시의 소음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로 다음날 은퇴 시기를 미루겠다는 선언을 했으니까요. 택시에 올라타 최대한 멀리 떠나려 했지만 Far away from here. 결국은 떠나지 못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던 건 이러한 그의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엔딩 무렵 나왔던 그의 독백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Where you gonna be? Around. 허밍웨이가 말했다. 세상은 멋진 곳이고 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 문장의 뒷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곳 생활의 환멸을 느껴 떠나려 했던 서머셋과 자진해서 이곳으로 들어온 밀스. 침착하고 주도면밀한 서머셋. 감정을 앞세우며 직관대로 움직이는 밀스. 이러한 둘의 성향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여있는 서머셋 경감의 소지품과 아무렇게나 어지럽혀져 있는 밀스의 방 풍경으로 말이죠. 더 나아가 넥타이를 매는 씬 역시 같은 의미의 연장선이고요. 밀스는 강력계에서 5년간이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형사였지만 서머셋은 그를 초짜처럼 대했고 밀스는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No matter how hard it is, we have to remain focused on Hey the man, I feed details, off okay? my emotions. How's that? 그의 말대로 그는 감정을 쏟아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특성은 영화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숨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참은 적도 없고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대놓고 받아치고
Now, I wasn't standing around guarding the Taco Bell. 받아치고 받아치고 Just don't jerk me off. That's all I ask. Don't jerk me off. 받아치고 성질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또 받아치고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표정으로 드러내고 비아냥거리고 분노를 퍼붓고 전곡을 찌르고 또 찌르고 That smug smile on your face, dealing for that piece. 등등. 이 말은즉 그가 존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스가 서머셋에게 함부로 대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려 빗속에서 커피를 준비하기도 했고, 서머셋이 작은 책상으로 옮겨가자 의자를 양보하려는 배려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기자에게 화를 낸 뒤엔 사과를 하기도 했고, 은퇴를 미루겠다던 서머셋의 결정을 반기기도 했죠. You knew I'd say yes. 겉으론 투덜댔지만 그는 그렇게 은퇴를 앞둔 파트너를 나름의 방식대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 죄와 관련된 7번의 살인이 7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게 영화의 주된 스토리인데,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탐식, 탐욕, 나태, 욕정, 교만, 시기, 분노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손발이 묶인 채로 위가 최대한 늘어날 때까지 음식을 먹다 발로 걷어차여 배가 터져 죽었고, 두 번째 희생자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던 내용처럼 스스로의 배를 갈라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손목이 잘린 채로 1년간이나 침대에 묶여 있었고, 네 번째 희생자였던 직업 여성은 끔찍한 도구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해당했죠. 다섯 번째 희생자는 코를 베인 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 흉물스럽게 살아가든가 아님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내거나. 여섯 번째 희생자는 밀스의 와이프였죠. 그녀는 존도에게 겁탈을 당한 뒤 목이 잘렸고, 이 일로 인해 존도는 마지막 희생자가 됩니다. 존도는 아주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사건 현장마다 단서를 숨겨두며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 굴었던 건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 희생자였던 빅터는 무려 1년간이나 침대에 묶여있기도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그는 꼬리를 밟혔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털리게 되는데, 이때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 판단을 끝낸 뒤 아예 새롭게 계획을 수정한 것도 모자라 예정대로 7가지의 죄악을 7일 만에 모두 성공시켰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존도의 대응력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리 정확하고 빠르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영화 속에 3번 등장합니다. 빅터가 발견된 장소, 자신의 집, 그리고 와이드빌 가죽 전문점에서. 그는 사진기자로 위장한 채 사건 현장에서 서머셋과 밀스를 관찰하며 둘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찾아낸 것도 모자라 끝까지 따라붙는 밀스를 보며 확신을 했겠죠. 감정대로 움직이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밀스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분노를 더 돋구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는 와이드빌 가죽 전문점을 방문한 둘을 창밖에서 계속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서성이던 남자가 그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감독이 데이비 핀처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는 같은 장면을 수십 번 촬영할 정도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장면은 27번이나 촬영을 했었고, 또 이 장면은 무려 3주 동안이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성향으로 비춰봤을 때 창밖에 서성이는 저 남자가 의도되지 않은 장면이라곤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는 분명 존도였습니다. 암튼 그는 그렇게 끊임없이 둘을 관찰하다 미리 계획했던 5번째 범죄까지 저지르고 난 뒤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둘을 그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밀스가 와이프와 떨어진 틈을 노려 트레이시를 6번째 희생양으로 만든 뒤 자수를 했죠. 그건 밀스의 분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Pretty head. 그 결과 존도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7가지의 죄악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Wanting people to listen, you can't just tap them on the shoulder anymore. 존도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며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을 한 뒤 희생자들에겐 각각의 죄가 있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흔하다는 이유로 일상이 돼버렸기에 사람을 자극시킬 본보기가 필요했다면서 말이죠. Well, not anymore. I'm setting the example. 그리고 서머셋 또한 존도처럼 사람들의 무관심에 큰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I just don't think I can continue to live in a place that embraces and nurtures apathy as if it was a virtue. 물론 그에 대응하는 방식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지만요. 연쇄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전 심지어 영화의 오프닝보다도 더 앞에 배치되어 있던 이 장면. 이때 서머셋은 냉장고에 걸려있던 아이의 그림을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Kids see it. 죽은 피해자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의 걱정을 더 먼저 한 거죠. 그러자 그의 동료는 그게 대체 뭔 상관이냐며 지겹다는 식으로 받아쳤는데 Fucking question is that? Fuck. He's dead. His wife killed him. Anything else has nothing to do with us. 이러한 일들이 켜켜이 쌓이고 반복됐기에 서머셋이 지쳤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려 했던 거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세상을 바꿔보려 했던 존도. 여길 포기하고 떠나는 선택을 하려 했던 서머셋. 둘은 분명 같지만 달랐습니다. 영화 속엔 결말을 암시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이를 언급하는 서머셋과 그에게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하던 트레이시는 결말을 대놓고 스포하는 수준이었고, 끝없이 감정을 쏟아내던 밀스 또한 그의 선택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예산 영화였기에 처음 계획했던 많은 부분들을 삭제시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제작비는 3,300만 달러, 촬영 기간은 55일, 총 수익은 제작비의 10배인 3억 3천만 달러. 범인의 이름인 존도는 신원 미상의 남자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존도, 존로, 제인도, 제인로, 존 스미스, 제인 스미스 등이 그럴 때 사용되는 이름들이고요. 그래서인지 영화 속에선 그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지문조차 갈려나가 있는 상태였죠. 이건 누구나 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도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홍길동이나 아무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밀스와 존도 그리고 서머셋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이들 모두는 목적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니까요. FBI에게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던 서머셋, 무단 침입을 정당하기 위해 불황자에게 돈을 쥐어주고 거짓말을 시켰던 밀스,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존도. 브래드 피트는 촬영 도중 실제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빅터에게 마이클 레이드 맥케이는 오디션 당시 96파운드였는데 데이비 핀처가 농담으로 던진 말에 6파운드를 더 감량해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약 40kg에 해당되는 몸무게죠. 영화의 각본가인 앤드류 케빈 워커는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 세븐의 타이틀 시퀀스를 만든 카일 쿠퍼는 면도날과 바늘 등을 이용해 필름에 직접 스크래치를 내가면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들어냈단 소리죠. 기네스 펠트로와 브래드 핏은 이 영화를 계기로 사랑에 빠졌지만 결혼식을 2달 앞둔 2007년 파혼하게 됩니다. 케빈 코스트너, 니콜라스 케이지, 덴젤 워싱턴, 실베스타 스텔론, 이들 모두는 밀스 역의 제의를 받았던 배우들이고 서머셋 역할엔 알파치노가 고려됐다고 합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실대 제약과 관련된 사건을 따라가며
그곳에 강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처럼 쌓여있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걷어내고 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죠. 앞서 말했던 사람들의 무관심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그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살해되자 언론은 앞다투어 대서특필을 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사건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관련 기사로 가득 채워진 매체 앞에서 무심히 돈만 새는 판매원이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더 나아가 감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보는 우리를 통해 또 한 번의 무관심을 재현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를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연쇄 살인사건만 기억하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만을 할 뿐이죠.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트레이시의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를 주목해 숨어있던 한 번의 살인이 더 있었다며 사고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 존도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영화 초반에 나왔던 살인사건, 우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걸까요? 존도에게 위협을 받고 직업 여성을 대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남자의 고통은 왜 등한시하고 있는 걸까요? 영화가 끝난 뒤에 그들은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심지어 존도가 죽인 사람의 수가 6명이 아닌 5명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리 많지 않죠. 우린 이 영화를 보며 충격적인 결말과 7대 죄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총격전에 대해 말하던 밀스처럼. 이때 밀스는 마치 어제 벌어진 일처럼 그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때 사고를 당했던 파트너의 이름은 끝내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그러한 그의 모습을 아주 환하게 비춰주죠. 시종일관 우중충했던 영화 속에서 가장 따사로운 햇살을 비춰주던 장면이었는데, 전 이 장면에 감독이 하고 싶어하던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도 하늘에서 계속 내리던 비, 그 비가 그치자 밀스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던 눈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극적이지 않지만 서머셋은 분명 변화했고, 그런 그의 입을 통해 세상은 싸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도 하니까요. 범죄에 대한 분노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의 치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영화 세븐이었습니다.